네,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요한 변곡점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변곡점에서 좀 쉬어가는 양상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 앞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긴축 의지는 확인이 됐는데 속도가 간 건 아니겠습니까? 네. 뭐 50bp 인상 가능성이 아직도 뭐 페드와치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다행이죠. 그 의사록 공개되기 전까지는 75bp가 60%였는데 그래서 확 의사록 나오고 나서 확 바뀌었는데 근데 의사록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저는 어제 보면서 소매 판매 지표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견조했죠. 네, 굉장히 이제 어떤 쪽에서는 뭐 좀 무덤덤하다, 0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쪽은 뭐 견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소매 판매 보면 전월 대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네. 0%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이런 거죠. 없다. 그래서 뭐 몸이 건조하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네. 거예요? 두 번째 자료 보면 네. 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소매 판매의 좀 세부 항목을 보면 요건 이제 뉴욕 네. 제조업 지수고 요건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 소매 판매 세부 항목을 보면 나오네요. 요쪽 라인이 다 마이너스잖아요. 자동차 부품, 의류, 액세서리, 백화점 이런 거죠.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왜 월마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요쪽은 자동차하고 부품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안 된 거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백화점 안 가고 의류나 네. 액세서리 안 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는 대신에 온라인이나 잡화점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산단 말이죠. 조금 더 싼 거를 찾는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다음에 휘발유는 마이너스 1.8입니다. 요거 잘 보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 지표에서 두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표는 뭐냐면 이번에 월마트의 실적 발표 딱 났을 때 월마트 CEO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좋았는데 그 이유가 중상위층도 월마트를 많이 이용했다. 백화점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어제 소매 판매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로 갔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만 미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비를 가다가 네. 합리적으로 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금 휘발유가 1.8% 하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휘발유가 언뜻 보면 휘발유를 많이 안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7월 달에 휘발유가 마이너스 7.8% 떨어졌습니다. 아,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산 거예요. 예, 그리고 휘발유도 그러네요. 나쁘지 않고요. 그거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이 소매 판매 항목별로 볼 때는 변동성 섹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휘발유, 뭐 자동차, 건축 자재. 왜냐하면 건축이 들쑥날쑥하니까요. 그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변동성이 큰 섹터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명목 섹터라는 거는 물가 지수를 제외하면 네. 이게 0이 아니라 플러스 0.8이 나옵니다. 플러스 0.8.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에 CPI가 8.7 나오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흐름으로 갔을 때 소매 판매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비교해 보면 플러스 0.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0% 이런 거보다 0.8 이렇게 생각하면 소비는 아직 괜찮구나. 단 이제 소비가 예전에 백화점 소비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로 인정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으로 막 대세 상승장은 못 가더라도 아직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 거죠. 소비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경기에 대한 약간 믿음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 믿음까지는 침체가 아니더라도. 헤비하게 안 나오고 예. 라이트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소프트 랜딩.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네. 하면 내년 상반기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어쩌면 우리 시장이 내년 상반기도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라이트하게 오고 2200이 안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시황을 바꿨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밤을 샜습니다. 네, 12시부터 보시느라고. 이거 본다고요. 예. 왜냐하면 되게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FOMC 회의록 딱 나오자마자 어떤 문과는 어제 FOMC 의원 12명이 전체 다 참석했습니다. 예. 원래는 한 2명, 3명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FOMC 회의록은 충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물가 목표치가 크게 상회합니다. 그리고
긴축적인 태도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쫙 떨어지다가요. 네. 그다음에 정책 조정의 경제 및 인플레이션 영향을 평가하면서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쫙 올라가고요. 미국은 참 바로바로 지수에 반영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예. 마지막에 보니까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상향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발생할 추가 공급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다우 플러스 났다 다시 마이너스 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시장은 아직 9월 달에 페드가 50bp를 할지 75bp를 할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구나라는 걸 네.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75bp하고 50bp 하는 거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뭐 오늘도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나오겠지만 준비한 자를 보시면 이게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건 아닌데요. 뉴욕 제조업 지수표인데요. 네. 예상치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마이너스 3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치가 5였는데 실제가 마이너스 31이 너무 나왔어요. 괴리가 큰데요. 굉장히 크죠. 예. 근데 이게 얼마 정도인가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보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나오고 두 번만 나왔으니까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치가 5인데 실제가 네. 마이너스 31%. 야, 이렇게 나오는데 9월 달에 75bp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의사록 딱 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연원 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그것까지 만약 안 나온다면 9월 달에 50bp 정도 할 것 같고 내년에 쉽게 금리 인상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의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2200 안 예.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외 증시에 대한 지표를 뭐 국내 증시 얘기만 해도 되는데 해외 증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달러가 1,300원대에서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무너져 버리면 국내 증시 따라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해외 증시를 보면서 국내 증시 지표를 삼아야 됩니다. 물론 내년엔 디커플링 나오겠지만 올해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표는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생각보다 시장이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제가 어제 새벽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다행인데 네. 지금은 그래도 2,500선까지 올라와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쉬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혹은 또 어떤 섹터를 뭐 박스권 내에서라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니까 지금 봐야 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내 증시를 딱 보면 네. 해외 증시는 막 성장주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국내 증시 보면 해외 증시하고 종목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내 증시를 보면 방산, 조선, 네. 그러니까 바이오, 그다음에 맞아요. 요즘에 예. 그나마 가는 섹터가 그거 한 4개, 5개 안 갖고 있으면 왕따예요, 왕따.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흐름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완전 차별화되는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번 주 들어서 아니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7월 14일부터 4조 3천억이나 샀는데 네. 시장이 왜 이렇습니까? 왜 가는 놈만 가고 IT는 움직이지도 않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 단기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단기 수급 먼저 보여드리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보면 7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4조 3천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3,300억 샀고요. 지수선물 누적은 지금 오늘 제가 아침까지만 14,000계약인데 오늘 보니까 16,000계약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7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4조 3천억 샀던 종목들 있죠. 그 네. 종목들 어떤 종목 샀는지 수급을 누적 딱 시켜갖고 그 종목들 수익률 딱 보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못 그래요? 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4조 3천억 샀다고 해서 그 종목을 따라 사면 네. 수익률이 안 나와요. 예전에는 보통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따라가면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네. 쇼커버링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은 그러니까 전일 새벽에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SI1에서 발표한 건데 미국이 공매도를 1,400만 주를 공매도를 네. 쳤는데 이번에 그게 450만 주가 지수가 막 올라가다 보면 쇼커버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확 땡겨버리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쇼커버링도 아니고 그냥 쇼커버링은 쇼커버링인데 그걸 쇼커버링 하면서 그걸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던 것들을 이제 공매도를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커버링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 쇼커버링 하면서 주가 쫙 올라오는 거 있고 하나는 그냥 쇼커버링해서 공매도를 그냥 없애는 거. 주가가 더 떨어지지는 않는 그렇죠. 거. 예. 그 케이스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파생이라도 해야 되는데 파생도 한 10,000계약, 15,000계약 올라갔다가 네. 다시 줄이고 어제 줄였다 오늘 또 올리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매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흐름이 되는가 하면 이럴 때는 그 트렌드에 맞는 섹터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트렌드에 맞는 섹터 보니까 방산은 다 아시죠? 나토 때문에 한국의 무기 가성비 되게 뛰어나고 그다음에 되게 특이한 건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가성비만 뛰어나다고 한국의 방산을 삽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이게 준전지 상태니까 준만 하면 바로바로 만든대요. 아, 다른 나라는 그렇게 네. 못한대요. 그리고 또 내륙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최적화돼 있는 거라서 나토 그 우크라이나 보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실적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친환경.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바이오는 사실은 저는 사실 바이오가 많이 갔다고 했는데 좀 많이 갔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일부만 갔죠. 일부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늘 수 없고요. 조선은 뭐 조선주가 간 게 아니라 기자재가 간 거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진이 안 났다가 네. 인플레이션 피크 치면서 쭉 떨어지면 코스트가 막 급격하게 줄어들면 턴어라운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기자재는 가는데 조선은 어떻게 보세요? 무겁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제도적인 법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만약에 조선을 한다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말고는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기자재가 좋고요. 그런 형태인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한 2,600선 아니면 2,500선 중후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의 주도주가 가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IT가 가든 뭐 지금 소외됐던 업종이 간다 하면 다음 파동에 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나올 때 그랬잖아요. 기존의 주도 업종 조정받으면 사고 또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크게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래서 긴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파동이 끝날 때까지는 네. 가는 놈만 가는 여전히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한번 조정을 받았다 칩시다 올해 그러면 또 조정받고 또 갈 수 있는 놈은 또 얘 말고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가만히 보면서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 너무 다르다. 미국 시장은 성장주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성장주가 전혀 못 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시장은 똑같은데 지수는 똑같은데 종목이 완전히 달라서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2,500선 중반, 2,500선까지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번에 좀 소외받은 분들은 다음 파동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막 무리하게 고점에서 막 먹겠다고 막 들어가다가 물리면 그것도 위험한 거죠. 네,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자. 신규 매수자는.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 리서치의 조일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